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결국 나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추운 비 오는 밤, 낡은 담요 한 장이 전부인 노숙자가 됐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재산을 준 게 죄였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 나를 노숙자로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야. 저는 김만수입니다. 올해로 77은 이 도시에서 이름 날리던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비 오는 골목에서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낡은 담요 한 장이 제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비에 젖은 손은 추위에 떨리고 배고픔에 속이 쓰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힐끔 보고는 고개를 돌리거나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한때 이 도시의 중심에 서 있던 제가 이제는 냄새나는 노인네로 불릴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제 아들, 김태현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준 아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를 거리로 내몰고 비 오는 골목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섰고 태연이에게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태연이를 믿고 모든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저를 노숙자로 만들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그걸 너무 쉽게 넘겨주면 자식은 그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부모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막대먹은 인간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태연이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며느리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돈과 지위에 집착하며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노숙자로 떠돌며 고통받는 동안 그녀는 그걸 비웃으며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게다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저는 비 오는 골목에서 박민재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배우고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연이는 원래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태연이는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사업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 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태연이와 함께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태연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아버지와 함께 더 큰 꿈을 키우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 태연이의 눈빛은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태연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물려줬고 그 녀석이 더 큰 꿈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태연이가 이수진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수진은 태연이에게 끊임없이 더 큰 성공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물려준 재산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큰 돈을 벌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태연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끊임없는 압박에 결국 넘어갔습니다. 저는 태연이가 이수진과 함께 저를 찾아와 제가 폐물이라며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수진의 눈빛에서 그녀가 막대먹은 인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제 고통을 비웃으며 돈과 지위에만 집착하는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산을 넘긴 지 몇 달도 안 돼 태연이와 이수진은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를 폐물 취급하며 더 이상 집에 있으면 체면이 안 선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든지 알아서 나가라는 그 차가운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가 준 재산으로 호화로운 삶을 누리면서 저를 이렇게 버릴 수 있다는 게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문을 두드리며 태현이를 불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태연이는 제가 준 재산으로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계좌에 숨기고 불법 계약으로 더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노숙자 신세로 만든 걸 비웃으며 이제 방해꾼이 없으니 더 크게 사업을 키우겠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수진은 저를 폐물이라 부르며 제가 없는 집이 더 깔끔하다고 웃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수진이야말로 막대먹은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태연이와 이수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순간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저를 다시 받아줄까 하는 기대였죠. 하지만 그건 터무니없는 착각이었습니다. 태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차갑게 웃으며 제가 가진 마지막 물건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시계, 그건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태연이는 그 시계마저 팔아서 돈을 만들겠다며 제 손에서 억지로 빼앗아 갔습니다. 이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 오는 골목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심지어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빼앗긴 채였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고. 태연이가 저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제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고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비에 젖은 저를 데려가 따뜻한 밥을 먹이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박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작은 원룸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부모와의 갈등으로 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진 민재는 저를 보며 자신의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꼭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재의 따뜻한 눈빛에서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복수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노숙자로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제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고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 안 되는 이유, 막대먹은 인간을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이 모든 것을 제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박민재를 만난 그날,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는 저를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는 과거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진 아픔을 겪은 청년이었습니다. 민재는 부모님과의 마지막 기억이 비 오는 날 서로 오해 속에 헤어진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골목에서 떨고 있는 저를 보고 그때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재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재를 통해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민재는 저를 자신의 옛 동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한때 사업을 시작했던 동네, 젊은 시절 피땀 흘려 일하며 꿈을 키웠던 곳이었습니다. 낡은 골목을 걸으며 옛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태연이가 어린 시절, 저와 함께 이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태연이는 그때만 해도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돕고 싶다고 말하던 아이였죠. 한 번은 태연이가 제게 작은 종이 상자를 만들어주며 아버지, 나중에 제가 더 큰 회사 만들어줄게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태연이의 미소는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을 만난 후 태연이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태연이에게 끊임없이 더 큰 성공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물려준 재산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큰 돈을 벌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태연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태연이가 이수진과 함께 회사로 찾아와 처음으로 불법 계약을 제안받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태연이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알면 화낼 텐데. 주저했지만 이수진은 차갑게 웃으며 당신 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더 큰 돈 벌어서 잘 살면 되잖아.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수진의 눈빛에서 저는 그녀가 막대먹은 인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태연이는 이수진의 말에 넘어가 불법 계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저는 뜻밖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바로 제 옛 직원 최영미였습니다. 영미는 제가 사업을 할 때 가장 믿고 의지했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도 어려울 때도 늘 제 곁에서 묵묵히 일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장이 노숙자 신세가 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태연이가 제 재산을 빼앗고 저를 거리로 내몰았다는 것. 심지어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마지막 유품인 시계마저 빼앗아 갔다는 것까지. 영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태연이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태연이는 제가 물려준 회사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해외 계좌에 숨기고 불법 계약으로 돈을 벌며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태현이가 저를 노숙자 신세로 만든 걸 비웃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을 때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저를 폐물이라 부르며 제가 없는 집이 더 깔끔하다고 떠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연아,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려 했단 말이냐? 하지만 영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연이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연이는 제가 노숙자로 떠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제가 정신병자라는 소문까지 내고 다녔습니다. 태연이는 저를 완전히 사회에서 지우고 더 이상 제 존재가 그의 앞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려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수진의 영향이 태연이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수진은 태연이에게 이런 사악한 아이디어를 심어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막대먹은 인간의 전형이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영미는 태연이가 저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태연이는 제가 물려준 회사로 성공한 척했지만 실은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호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돈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태연이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더 큰 불법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태연이는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미는 태연이가 저를 완전히 지우려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살아서 그의 비리를 폭로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복수의 불씨가 더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노숙자로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저는 영미와 민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영미는 태연이의 비리를 파헤칠 증거를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태연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와 불법 계약의 흔적을 일부 찾아낸 상태였습니다. 민재는 저를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태연이를 법정에 세우고 제가 잃은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재의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저를 돕는 과정에서 진심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통해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태연이가 저를 노숙자로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영미와 민재의 도움으로 태연이의 비리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는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비 오는 골목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연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나는 아직 살아있고 너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태연이의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영미와 민재의 도움으로 하나씩 증거를 모아가며 저는 점점 더 태연이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해외 계좌에 숨긴 증거, 불법 계약으로 세금을 탈루한 서류, 그리고 저를 정신병자라는 소문으로 완전히 지우려 했던 그의 계획까지 모든 것이 제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연이가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 그 배후에는 며느리 이수진이 있었습니다. 태연이는 원래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태현이는 늘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사업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 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돕고 싶다고 말하던 그 순수한 아이, 저는 태현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물려줬고 그 녀석이 더 큰 꿈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태현이가 이수진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수진은 태현이와 결혼하기 전부터 돈과 지위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태현이에게 끊임없이 더 큰 성공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물려준 재산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큰 돈을 벌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태현이가 회사에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도, 불법 계약에 손을 댄 것도 모두 이수진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녀는 태현이에게 저를 폐물 취급하도록 부추겼고 저를 집에서 쫓아내라고 종용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노숙자 신세로 만든 후에도 이수진은 태현이에게 저를 완전히 지우라고 했습니다. 태현이가 저를 정신병자라는 소문으로 매장하려 했던 것도 이수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태현이를 향한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태연아, 내가 이렇게 변한 게 정말 내 잘못만은 아니었구나. 이수진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태연이는 이수진의 말을 따르며 저를 거리로 내몰았고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영미와 민재의 도움으로 모은 증거는 변호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태연이의 비리를 법정에 제소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연이가 준비하던 불법 계약, 그 위험한 도박이 막 체결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연이는 그 계약이 성공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계약이 그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태연이가 불법 계약을 체결하려는 바로 그 순간 경찰이 그의 회사로 들이닥쳤습니다. 태연이는 체포되었습니다. 회사에 자금을 빼돌린 혐의, 불법 계약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그리고 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혐의까지 모든 것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태연이는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냐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하지만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연아, 내가 나를 노숙자로 만든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야. 그리고 그 순간 이수진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연이가 체포되자마자 모든 책임을 태연이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태연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이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며 태연이가 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태연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태연하게 자신의 짐을 챙겨 떠나려 했습니다. 이수진은 태연이 감옥에 가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 자신이 가진 돈과 보석만 챙겨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이수진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태연이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너였는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태연이에게 떠넘기다니. 하지만 저는 이수진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영미가 추가로 모은 증거에는 이수진이 태연이의 불법 행위에 깊이 관여했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태연이에게 불법 계약을 제안하고 회사에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고 이수진도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태연이와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연이가 체포된 후 저는 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한때 제가 피땀 흘려 일군 그 건물 이제는 태연이의 손에 더럽혀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 앞에 서서 오랜만에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태연이가 어린 시절 이 건물에서 저와 함께 뛰놀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태연이는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태연아, 내가 이렇게 변한 게 이수진 때문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저는 태연이와 이수진이 체포된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태연이가 저를 노숙자로 만든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태연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죠. 이수진을 만나지 않았다면 태연이는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연이는 결국 이수진의 말을 따랐고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제 태연이와 이수진은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저는 태연이에게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수진의 영향으로 변한 태연이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태연아, 나를 노숙자로 만든 대가를 치렀으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길 바란다. 태연이와 이수진이 체포된 후 저는 법정에서 그들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재판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두 사람에게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이었고, 제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법정은 태연이와 이수진의 죄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태연이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불법 계약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그리고 제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수진은 공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죄는 단순한 돈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연이는 이수진의 부추김으로 저를 정신병자라는 소문으로 매장하려 했고, 심지어 제가 노숙자로 떠돌며 고통받는 동안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재판 중 태연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수진의 영향으로 변했다며 그녀의 말을 듣고 저를 배신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태연이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저를 자랑스러워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수진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고, 그녀가 끊임없이 더 큰 돈과 지위를 강요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태연이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태연아, 내가 이렇게 변한 게 이수진 때문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의 눈물 속에서 본래의 순수함을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태연아, 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언젠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수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태연이가 모든 것을 혼자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심지어 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수진은 태연이가 끌려가는 순간에도 태연하게 자신의 짐을 챙겨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녀는 태연이가 감옥에 가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
자신이 빼돌린 돈과 보석만 챙겨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진의 몰락은 더 극단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수진은 감옥에서조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연이와 함께 수감된 감옥에서조차 그를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수진은 태연이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이런 꼴을 당했다고 소리쳤습니다. 태연이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수진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단지 돈과 지위를 위해 그를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감옥에서도 다른 수감자들과 충돌하며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감옥에서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수진의 몰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녀의 과거 비리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수진은 태연이와 결혼하기 전부터 사기 행각으로 돈을 벌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연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갈취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수진의 가족마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이수진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돌렸고 그녀가 아끼던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수진은 감옥에서조차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완전히 고립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수진이 감옥에서 태연이에게 복수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연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고 감옥에서 그를 괴롭히기 위해 다른 수감자들과 결탁했습니다. 이수진은 태연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부추겼고 태연이는 감옥에서 고통받으며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수진은 태연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악한 행동은 결국 감옥 내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켰고 이수진은 추가 징역을 선고받으며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저는 재판을 통해 잃었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한때 제가 피땀 흘려 일군 건물과 회사의 소유권이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건물 앞에 서서 오랜만에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태연이가 어린 시절 이 건물에서 저와 함께 뛰놀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태연이는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이수진을 만나지 않았다면 태연이는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연이는 감옥에서 이수진의 악행을 겪으며 더 깊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수진의 본성을 알게 되면서 그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는 저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태연이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연아, 내가 이수진의 영향에서 벗어나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언젠가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수진의 몰락은 더 극단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빼돌린 돈은 모두 압류되었고 그녀는 결국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삶을 누리던 이수진은 이제 비 오는 골목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노숙자로 떠돌던 그 골목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으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결국 제가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받으며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태연이가 이수진의 영향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에 대한 연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연이를 망가뜨리고 저를 노숙자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수진이 몰락한 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과 함께 깊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진정한 치유는 태연이와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연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언젠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되찾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가장 큰 힘으로 지탱해 준 사람은 바로 박민재와 최영미였습니다. 특히 박민재는 제게 단순한 도움을 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박민재는 제가 비 오는 골목에서 떨며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을 때 우연히 저를 발견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우산을 들고 저에게 다가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저를 데려가 따뜻한 밥을 먹이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지만 그는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저를 도왔습니다. 민재는 태연이의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를 알아보고 증거를 모으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산을 되찾은 후에도 그는 노숙자 재단에서 함께 봉사하며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재를 통해 저는 진정한 인성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은 제가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민재는 제게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연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태연이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수진의 영향에서 벗어난 태연이는 본래의 순수함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언젠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수진은 감옥에서 나온 후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녀는 한때 호화로운 삶을 누리던 그 골목에서 제가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제게 통쾌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허탈함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태연이를 믿고 모든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저를 노숙자로 만들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그걸 너무 쉽게 넘겨주면 자식은 그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부모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재산은 죽을 때까지 스스로 관리하며 신중하게 물려줘야 합니다. 자식이 진정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그 재산의 가치를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막대먹은 인간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수진은 돈과 지위에 집착하며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노숙자로 떠돌며 고통받는 동안 그걸 비웃으며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게다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연이가 체포되었을 때 그녀는 모든 책임을 태연이에게 떠넘기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들은 언젠가 여러분을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셋째,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박민재를 통해 저는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압니다. 민재는 제가 노숙자로 떠돌며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단순히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민재는 작은 원룸에서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저를 위해 밥을 나누고 잠자리를 내줬습니다. 셋째,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민재는 저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제 복수와 재기를 위해 헌신적으로 함께해 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나 지위가 없어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을 잊고 서로를 아프게 할 때도 있죠. 태연이는 이수진의 영향으로 저를 배신했지만 저는 그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노숙자로 떠돌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비 오는 골목에서 떨며 잠을 자던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아픔은 언젠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아들은 감옥에서 눈물로 사과했고 며느리는 끝내 자신만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받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게 정답일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